2004년 봄 평범했던 한 등산 동호회 모임이 전국을 뒤흔드는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설악산에서 하산을 시작한 5명의 회원들 중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 두 여성이 먼저 주차장을 향했죠.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나머지 3명이 마주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두 여성과 그들의 흰색 소나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죠. 평화로웠던 주말 산행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실종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을 뒤바꾼 차량 한 대가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과연 그날 설악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5명 중 여성 2명만이 사라진 걸까요? 그날의 흔적을 따라 오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4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시각은 새벽 5시 30분이었죠. 33세의 그녀는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며 평일의 스트레스를 주말 산행으로 해소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이 그녀를 반겼기 때문이죠. 말끔히 씻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박서연 씨는 전날 미리 챙겨둔 배낭을 메었습니다. 물통, 간단한 간식, 응급약품, 그리고 휴대폰과 충전기까지. 2004년 당시 휴대폰은 지금처럼 가볍지 않았고 배터리 용량도 제한적이라 긴 산행 시에는 충전기를 챙기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박서연 씨의 차량은 흰색 소나타였습니다. 2001년식으로 구입한 지 약 3년이 지난 차였죠. 그녀는 운전 실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에는 다른 회원들이 박서연 씨의 운전 실력을 믿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정도였습니다. 오전 7시 강원도 속초에서 올라온 이지혜 씨가 박서연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1세의 초등학교 교사 이지혜 씨는 박서연 씨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말수는 적지만 신중하고 꼼꼼하며 산행 중에도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여성은 대학 동창도 직장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등산 동호회를 통해 만나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박서연 씨의 활발함과 이지혜 씨의 차분함이 서로를 보완하며 좋은 등산 파트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전날 속초에서 출발해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박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속초에서 매주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등산은 그만큼 소중한 취미였습니다. 박서연 씨와의 우정 또한 그 먼 거리를 감수할 만큼 각별했죠. 오전 7시 30분, 나머지 3명의 남성 회원들이 정해진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김태준 씨였습니다. 37세의 건설사 현장 소장이었던 그는 동호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10년 넘게 꾸준히 산을 오르며 쌓은 경험으로 산행 코스 선정부터 안전관리까지 도맡았죠. 평소 다소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구진 씨였습니다. 35세의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그는 원래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뛰어난 관찰력으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죠. 사회적 교류를 넓히고 싶어 동호회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윤준서 씨였습니다. 29세로 5명 중 가장 어린 그는 대학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며 등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논문 주제와 관련해 실제 산행 경험을 쌓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한 경우였죠.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지만 산행 경험이 부족해 다른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5명이 모두 모인 후 김태준 씨가 오늘의 산행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목적지는 설악산의 대청봉이었습니다. 해발 1078m 대청봉을 목표로 등반에 4시간, 하산에 3시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2004년 당시의 등산 문화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GPS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첨단 장비는 없었고 오직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의존해야 했죠. 산행 중 연락수단도 휴대폰이 전부였는데 산속에서는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소나타에는 5명이 모두 탑승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서연 씨가, 조수석에는 이지혜 씨가 앉았고 뒷좌석에는 김태준 씨, 간구진 씨, 윤준서 씨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차량은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운전 중에도 박서연 씨는 평소처럼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 다음 산행 계획, 날씨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차 안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죠. 이지혜 씨는 조용히 듣는 편이었지만 가끔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여 대화의 균형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뒷좌석의 남성 회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김태준 씨는 산행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간구진 씨는 조용히 창밖 풍경을 관찰하며 가끔씩 추임새를 넣었죠. 윤준서 씨는 자신의 논문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약 3시간의 운전 끝에 일행은 오전 10시경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죠. 주말이라 많은 등산객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5명은 본격적인 산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낭을 점검하고 등산화 끈을 다시 매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죠. 김태준 씨는 다시 한번 오늘의 코스를 설명하며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날씨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적당한 바람, 그리고 등산하기에 더없이 좋은 온도까지. 4월의 설악산은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겨울 동안 움츠렸던 자연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가 앞서고 남성 회원들이 뒤따르는 형태로 대열을 이루었죠. 등반 초반에는 모두 여유가 있었기에 대화도 많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사가 제법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의 말수가 줄어들었죠. 특히 경험이 부족한 윤준서 씨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페이스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전고가 지나자 일행은 중간 지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김밥과 음료수를 나눠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죠. 그늘진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동안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산에서 먹는 김밥이 최고야. 박서연 씨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평소 활발한 성격답게 그녀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경부터 본격적인 정상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경사가 더욱 가팔라져 대화할 여유가 없었죠. 모두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산을 올랐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대청봉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1000마일리 펠레메르 높이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시야도 좋았고 멀리 다른 산봉구리들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상에서 약 40분간 머물며 기념사진도 찍고 경치도 감상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가져온 카메라로 다양한 포즈의 단체 사진을 찍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5명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말이죠. 오후 3시 40분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친 5명의 등산객들은 하산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로봉에서 내려다본 설악의 풍광은 더없이 아름다웠지만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해를 보며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시간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하산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산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오를 때보다는 다리에 부담이 덜했지만 돌부리에 걸리거나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어 모두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돌이 많고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는 서로를 챙기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는 여전히 앞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함께 산을 많이 다녔던 터라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박서연 씨가 앞장서서 길을 살피면 이지혜 씨가 뒤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성 회원 3명도 각자의 속도대로 하산을 이어갔습니다. 김태준 씨는 전체적인 안전을 총괄하며 뒤에서 상황을 주시했고, 강우진 씨는 묵묵히 자신의 걸음에 집중했습니다. 윤준서 씨는 가끔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리 없이 잘 따라왔습니다. 하산 중반 지점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서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 다른 회원들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모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박서연 씨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이지혜 씨가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빼놓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산을 다 내려왔을 때 바로 차에 타고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박서연 씨의 성격을 아는 회원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날씨 좋은 주말에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지혜 씨 역시 박서연 씨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산 코스도 어렵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산행 경험이 풍부했으니까요. 김태준 씨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등산 동호회 리더로서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서연 씨가 운전자이고 하산로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동의했습니다. 간구진 씨와 윤준서 씨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윤준서 씨는 다리가 아파서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가고 싶은 상황이었기에 이 제안이 반가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은 간단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는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몰고 설악산 입구 도로변에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죠. 그곳은 주차장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차량을 세우기 편한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좀 더 여유롭게 하산한 후 그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상 시간 차이는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였습니다. 연락수단은 휴대전화였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아직 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되기 전이었고 통화료도 비싸서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약속에는 굳이 특별한 연락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 씨가 차 키를 확인하며 배낭을 다시 메었습니다. 이지혜 씨도 준비를 마쳤죠. 두 사람은 다른 회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먼저 하상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김태준 씨의 말에 박서연 씨가 밝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차 빼놓을게요. 약속 장소에서 봐요. 이지혜 씨도 평소답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은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두 여성이 먼저 하산을 시작한 시각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잠시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하산을 재개했습니다. 윤준서 씨의 다리 상태를 고려해 평소보다 더 여유로운 페이스로 내려갔습니다. 하산 도중 김태준 씨는 가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가 무사히 주차장에 도착했는지 차량 이동은 순조로운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굳이 전화를 걸어 확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간구진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앞서 내려간 두 여성의 발자국 흔적을 확인하며 그들이 지나간 경로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IT 개발자답게 논리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윤준서 씨는 다리 아픔 때문에 자주 쉬어가며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하산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 풍경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3명의 남성 회원들은 설악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흰색 소나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미 약속 장소로 이동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두 여성이 먼저 도착해서 차를 빼고 픽업 장소로 가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3명은 주차장을 벗어나 약속된 픽업 장소로 향했습니다. 2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3명이 본 것은 텅 빈 도로변이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차도 없고 두 여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씨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죠.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이지혜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배터리가 떨어졌나? 간구진 씨의 추측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 휴대폰 배터리는 지금보다 훨씬 약했거든요. 하지만 김태준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평소에도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었거든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는 것은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가 되어도 두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명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 혹시 차가 돌아왔나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흰색 소나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김태준 씨는 주차장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사고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문의해 봤지만 관리소에서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금세 어두워질 것이었고 두 여성과의 연락은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했던 주말 설악산 산행이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죠. 오후 8시 산속에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준 씨, 간구진 씨, 윤준서 씨 3명은 여전히 주차장 근처에서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산알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4월 밤의 산속은 여전히 쌀쌀했거든요. 세 명은 배낭에서 여벌옷을 꺼내 입으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김태준 씨는 계속해서 두 여성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뿐이었죠. 2004년 당시만 해도 휴대폰 배터리가 약해서 하루 종일 쓰면 방전되는 경우가 흔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두 명의 폰이 동시에 꺼질 확률은 낮았습니다. 강우진 씨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따져봤죠. 첫 번째 가능성은 단순한 지연이었습니다. 하산 중에 길을 잘못 들었거나 누군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 모두 산행 경험이 풍부했고 설악산 하산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문제였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시동이 안 걸리거나 운행 중 고장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랬다면 박서연 씨가 휴대폰으로 연락했을 것이라 김태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산 도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였습니다. 추락이나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둘 중 한 명은 분명히 연락을 시도했을 텐데 완전히 소식이 끊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준서는 불안한 마음에 연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두 여성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라도 들릴까 해서였죠. 하지만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자 김태준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한 것이죠.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지혜와 간구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휴대폰으로 개별 경찰서를 찾아 연락하기는 번거로웠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는 아직 전화번호를 직접 찾아 눌러야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세 사람은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속초 시내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밤 10시쯤 작은 파출소에 도착한 세 사람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 두절로 여겼습니다. 산행 중 길을 헤매거나 늦어지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김태준이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의 표정은 이내 진지해졌습니다. 차량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실종된 것도 모자라 차량까지 함께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은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의 인적사항, 차량 번호, 마지막 목격 시간과 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 계획을 수립했지만 한밤중 설악산 수색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날 밤에는 설악산 주변 도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혹시 차량 고장으로 길게 정차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죠. 또한 인근 병원들에도 연락해 두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 온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없었습니다. 김태준, 강구진, 윤준서는 그날 밤을 속초 마을의 여관에서 보냈습니다. 서울 송파구로 돌아갈 교통편도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동료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혼자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큰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김태준은 등산 동호회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두 여성이 먼저 하산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만약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어쩌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되었고 산악구조대원들도 출동했습니다. 두 여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하산로를 중심으로 설악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들은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의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산로를 따라 내려가는 흔적을 찾았지만 주차장 근처에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두 여성이 차를 세웠던 자리에 명확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많이 주차했다 떠나면서 타이어 자국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관리소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전날 오후에 흰색 소나타 한 대가 나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탑승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수색 범위는 주변 도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혹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변 어딘가에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방형 10km 내 모든 도로를 뒤져봐도 박서연 씨의 흰색 소나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흔적도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헬기까지 투입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넓은 지역을 한눈에 조망하며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벗어나 산속이나 계곡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헬기 수색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차량의 흔적은 물론 두 여성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죠. 이틀째 되는 날에는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인근 다른 설악산 본구리와 계곡까지 포함하여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서, 산악구조대, 민간 자원봉사자들까지 참여한 총력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죠.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차량의 실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실종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차량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납치 가능성이었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누군가가 두 여성을 납치하고 차량까지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범행 동기도 불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절도 후 강력 사건 가능성이었습니다. 차량을 훔치려던 범인이 우연히 두 여성과 마주치면서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사고 은닉 가능성이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했죠. 사흘째가 되자 언론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과 함께 실종된 두 여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어머니 김순자 씨가 서울 송파구에서 급히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59세의 그녀는 딸의 실종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오빠인 이재훈 씨도 속초에서 달려왔습니다. 36세의 시청 공무원이었던 그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가족들이 합류하면서 수색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역 방송국에 수색 협조 방송을 요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 그리고 흰색 소나타는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었거든요.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등산객 2명이 차량과 함께 홀연히 사라진 미스터리. 그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이 실종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죠. 차량과 함께 사라진 두 여성, 설악산 미스터리 실종 사건, 흔적도 없이 증발한 등산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당시는 PC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납치 가능성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 순간 범인들이 나타나 두 여성을 납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까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네티즌은 조직적인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흔적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집단의 소행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납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무엇보다 납치의 동기가 불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된 가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당황한 나머지 그릇된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죠. 특히 박서연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이를 숨기려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운전자였으니까요. 동호회 회원들은 그녀가 장거리 운전에도 능숙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계획적인 실종이었습니다. 두 여성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사라진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추측 역시 현실성이 낮았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도 없었거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약속을 어기는 애가 아니에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사라질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김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의 오빠 이재훈 씨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평소에도 아주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위험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족들의 이러한 증언은 계획적 실종설에 대한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형사 오세준 경위는 사건 발생 2주일째부터 본격적인 과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두 여성의 최근 행적을 샅샅이 조사했죠. 휴대폰 기지국 분석 결과 두 여성의 휴대폰 신호는 설악산 지역에서 오후 5시경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하산 예상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휴대폰의 신호가 거의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자연적으로 방전된 것이라면 시간차가 있었을 텐데 거의 같은 시각에 신호가 끊겼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전원을 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흰색 소나타는 2001년식 모델로 당시로서는 꽤 인기 있는 국산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중고차 시장이나 폐차장을 뒤져봐도 해당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를 이용한 전국적인 수배도 내려졌습니다. 모든 경찰서와 검문소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전파되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목격 신고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설악산 주변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 나아가 인근 경기도와 충청북도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혹시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죠. 특히 깊은 산속이나 인적 드문 계곡, 그리고 저수지나 강 주변까지 세밀하게 수색했습니다. 차량이 물속에 가라앉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에 참여했던 한 구조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산악구조 활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완전히 흔적이 사라진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보통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뭔가 단서가 남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죠. 특히 2004년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스포츠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서울과 설악산을 오가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딸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들고 등산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일일이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죠. 제발 우리 딸을 보셨다면 연락해 주세요. 작은 단서라도 괜찮아요. 김순자 씨의 간절한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지역 기반을 활용해 자원봉사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주말마다 10여 명씩 모여 설악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죠. 경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이재훈 씨의 지인이거나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몇 달 동안 매주 수색 활동을 이어갔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도 계속해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김태준 씨, 간구진 씨, 윤준서 씨 3명은 그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특히 간구진 씨는 IT 전문가다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지도를 활용해 가능한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뚜렷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색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대신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선에서 수사를 유지했습니다. 오세준 경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전력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건은 곧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된 것이죠.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 그리고 흰색 소나타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지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5년 4월 사건 발생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그동안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죠. 경찰 수사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언론의 관심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만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1년 동안 매주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전단지를 돌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원이나 점집까지 찾아다녔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재훈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하면서도 남는 시간이면 동생을 찾기 위한 활동에 매진했죠. 자원봉사 수색대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고 작은 단서라도 나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 15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소규모 저수지였습니다. 이곳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로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죠. 그날은 봄철 가뭄 대비를 위해 저수지 수위 조절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저수지 관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었죠. 오전 10시경 작업을 위해 저수지 주변을 점검하던 중 한 직원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물속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데요. 햇빛이 물 표면에 반사되면서 저수지 바닥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나 농기구 같은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상당히 큰 물체였죠. 혹시 차량 같은데요. 한 직원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는 깊이가 약 7m 정도였는데 평소보다 수위가 낮아진 상태라 물속 물체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차량과 흡사한 형태였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수지에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가라앉아 있다는 내용이었죠.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폐차 불법 투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시골 저수지나 개천에 폐차를 몰래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오후 2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물속에 침몰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물속 깊이 가라앉아 있어 정확한 차종이나 색상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인양해봐야 알 것 같다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차량 인양 작업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저수지에서 차량을 끌어올리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장비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죠. 게다가 혹시 사람이 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오후 4시경 전문 인양업체가 크레인과 잠수 장비를 갖춘 팀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잠수부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 차량 상태를 확인했죠. 약 10분간의 수중조사 결과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바퀴를 위로 한 채 뒤집혀 가라앉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수부의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들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폐차 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죠. 오후 5시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차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차량에는 녹조와 진흙이 두껍게 달라붙어 있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차량 후면의 번호판이 서서히 드러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번호는 1년 전 실종된 박서연 씨의 소나타 번호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거 실종 사건 차량 아닌가요? 한 경찰관의 말에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가 올라갔고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오세준 경위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1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차량이 드디어 발견된 것이었죠. 차량이 완전히 물 밖으로 나온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은 지붕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앞유리는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장기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내부는 진흙과 이물질로 가득했죠. 하지만 차량 내부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 근처에서 여성용 가방 2개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또한 두 여성이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와 개인 물품들도 함께 발견되었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차량 내부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물속에서 1년간 있었던 상황이라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발견된 물품들로 미루어 볼 때 실종된 두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오후 8시 오세준 경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맸던 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는 무거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경위는 부검과 감식을 통해 밝혀야겠지만 일단 실종 사건이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세준 경위의 말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 과학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의 모든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내부에서 발견된 물품들을 하나하나 수거했죠. 특히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들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차량 상태를 종합해보면 상당한 속도로 저수지에 돌진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의 손상 정도와 지붕이 찌그러진 모양을 볼 때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왜 이 저수지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저수지는 설악산에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하산 경로와는 상당히 벗어난 곳이었거든요. 밤 11시경 차량과 발견된 모든 증거물들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과 수사를 위해서였죠.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박서연 씨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1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을 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최악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지혜 씨의 오빠 박재훈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이런 식으로 발견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두 가족 모두 이제는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1년간의 기다림과 불안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등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태준 씨, 간구진 씨, 윤준서 씨 모두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죠. 함께 산을 올랐던 동료들의 소식을 이런 방식으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고사 또는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저수지까지 가게 되었는지, 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1년 동안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등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새로운 수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차량 발견 이틀 후인 4월 17일 본격적인 감식과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차량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1년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상태라 유관 식별은 불가능했지만 치아와 골격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죠. 동시에 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차량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차량의 주행 상태였습니다. 엔진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죠. 즉,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모두 착용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두 여성이 정상적으로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또한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운전 중이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들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가방에서는 차 키와 지갑, 그리고 휴대폰이 발견되었죠. 이지혜 씨의 물품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휴대폰의 상태였습니다. 물속에 오래 잠겨 있어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전문 기술진의 복구 작업을 통해 일부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휴대폰에는 사고 당일 오후 4시 40분경 수신된 전화 기록이 있었는데 통화 상대는 어머니인 김순자 씨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당시의 통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등산 잘 다녀왔냐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차 타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목소리도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 통화는 오후 4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약 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박서연 씨는 곧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가 동호회 회원들과 헤어진 것은 오후 4시경이었는데 통화 시점이 40분 후라는 것은 이미 하산을 완료하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렇다면 하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까지 가는 길을 역추적해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파악하려고 한 것이죠. 설악산 주차장에서 발견된 저수지까지의 거리는 약 15km였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를 이용한다면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제법 떨어진 거리였죠. 그런데 이 길이 서울로 향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이 의문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던 두 사람이 왜 정반대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수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길 착각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지금처럼 GPS 내비게이션이 흔치 않았습니다. 종이 지도를 보거나 표지판에 의존해야 했고 낯선 상한 지역에서는 특히 길을 헤맬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박서연 씨는 설악산에 여러 번 방문했고 이지혜 씨는 속초 출신으로 이 지역 지리에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길을 잃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발 상황 발생 가설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를 찾기 위해 다른 길로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경로 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개입 가능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협박이나 유인에 의해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풀기 위해 경찰은 해당 지역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저수지로 향하는 도로 중간에 교통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놀라운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10분경 박서연 씨의 흰색 소나타가 저수지 방향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소나타 뒤를 따라오는 또 다른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소나타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추가 조사를 통해 검은색 SUV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가던 다른 차량으로 확인된 것이죠.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두 사람은 그 길로 향했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현장 답사를 통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수지 주변과 진입도로를 샅샅이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 밤 해당 지역에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기상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당 15mm의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수지로 향하는 도로는 평소에도 미끄럽기로 악명이 높았고 특히 비가 오면 더욱 위험해지는 굴곡진 도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자 사고의 윤곽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래의 경로와 다른 길로 들어섰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 통제력을 잃고 저수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 그 길로 갔을까라는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당시 상황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사고 당일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주요 도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한동안 통행이 차단되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큰 사고가 있었어요. 트럭이 넘어져서 도로를 완전히 막았거든요. 그래서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했죠.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도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우회 도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 도로가 바로 저수지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오후 4시 50분경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고 복구 작업으로 인해 약 2시간 동안 통행이 통제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는 하산 후 서울 송파구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몰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가 사고로 막히자 우회 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낯선 길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테죠. 저녁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미끄러운 산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발견된 유골에서는 외상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타살이나 다른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었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1년간 지속되었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1년이나 지나서야 발견되었을까요? 저수지는 그렇게 큰 곳도 아니었고
수색 당시에도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고 했는데 말이죠. 김태준 수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수사 당시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당시 수색 계획을 다시 검토해보니 여러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수색 범위의 문제였습니다.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은 주로 설악산 등산로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두 여성이 하산 중 조난되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수색의 경우에도 주요 도로와 그 인근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로 향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중심으로 방형 10km 내를 수색했지만 저수지는 그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수지의 특성상 발견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저수지는 수심이 깊고 물이 탁해서 수중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중 탐지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1년 전 수색 당시에도 저수지 주변을 한 차례 점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수면을 살펴보는 정도였고 수중 수색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죠. 당시만 해도 두 여성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색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의 회상입니다. 세 번째는 계절적 요인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4월이었는데 저수지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겨울철 얼음이 녹으면서 저수지가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차량이 더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발견된 시점은 그 다음 해 4월로 봄철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수미림 정도 수위가 낮아지면서 차량의 일부가 물 표면 가까이 올라온 것이죠. 만약 수위 조절 작업이 없었다면 아마 더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수지 관리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 공유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수색에 참여한 여러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주로 범죄 수사 관점에서 접근했고 소방서는 인명구조 관점에서, 산악구조대는 등산 관련 사고 관점에서 각각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나 하천 같은 수중 수색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은 부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기 수색 계획을 세울 때 수중 수색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김태준 수사관의 아쉬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량 발견이 1년이나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경찰청에서는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색 범위의 확대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종 지점에서 방형 20km 내 모든 저수지, 하천, 계곡을 의무적으로 수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수중 수색 장비와 기술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마다 수중 탐지기와 잠수 장비를 배치하고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기관 간 협조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소방서, 해양경찰, 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수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당시 경찰청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박서연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난 1년간의 고통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서연이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더 이상 우리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박재훈 씨, 이지혜의 오빠.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하지만 동생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등산동호회 회원들도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1년 내내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여성이 먼저 하산하도록 허락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내려간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으니까요. 간구진은 IT 전문가답게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GPS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술 발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준서는 이 사건을 자신의 연구 주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산악 안전과 실종자 수색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여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들도 이번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수지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장치 설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었고 야간 조명도 보강되었죠. 또한 우회도로의 안전성도 점검되었습니다. 미끄러운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실시되었고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 담당 공무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지만 그것이 미제 사건이 되고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2005년 5월 박서연과 이지혜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1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수색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박서연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딸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집에 왔구나. 엄마가 1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이지혜의 오빠 박재훈 씨도 동생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어. 네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갈게.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사회적 의미를 모두가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실종자 수색 시스템의 개선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자 수색 종합 매뉴얼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실종 신고 접수부터 수색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확장 수색 지역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종 지점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가능한 모든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넓은 지역을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실종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중 수색 능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마다 수중 탐지 소나와 잠수 장비를 배치했고 전문 잠수 요원도 양성했습니다. 또한 민간 잠수 업체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었습니다. 산악 지역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근 저수지와 하천을 우선 수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을 직접 반영한 것이었죠. 두 번째 변화는 산악 안전 시스템의 개선이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설악산 등 주요 등산로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일정 거리마다 위치 표시판과 비상 전화를 설치하여 조난 시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등산 신고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권장사항이었던 등산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하산 예정 시간을 넘겨도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수색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등산은 자유로운 레저 활동이지만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등산 용품점에서도 안전장비 판매를 늘렸습니다. GPS 기능이 있는 휴대용 단말기, 비상호루라기, 방수 손전등 등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안전 개선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우회도로를 비롯해 설악산 인근 상안 지역의 위험한 도로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끄러운 구간에는 특수 포장재를 사용했고 커브가 심한 곳에는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안내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도로가 막힐 경우 우회 경로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도로의 위험성도 함께 알리도록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생기는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공단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변화였습니다. 속초 인근 지역에서는 등산객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을 챙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등산로 입구에는 상시 근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등산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이장의 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적 발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수색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드론, 적외선 탐지기, 위성 추적 시스템 등이 그것이었죠.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 추적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기지국 기반의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후 GPS 기반의 정확한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 발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기업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해졌고 관련 단체들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평상시 안전의식도 높아졌습니다. 등산이나 여행을 할 때 가족에게 정확한 일정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어요. 한 시민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박서연과 이지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더 큰 비극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태준은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안전교육에 힘썼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건을 소개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강우진은 IT 기술을 활용한 등산 안전 앱을 개발했습니다. 실시간 위치 공유, 비상신호 전송, 날씨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이었습니다. 윤준선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김태준은 산악안전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관련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수색 매뉴얼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기관에서 실종자 수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같은 슬픔을 겪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실종가족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박서연의 오빠 박재훈 씨는 지역 안전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설악산에서 벌어진 이 작은 사건은 이렇듯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모여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와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2004년 설악산에서 시작되어 2005년 저수지에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범했던 주말 산행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더 큰 비극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의식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서연 씨와 이지혜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최고의 추모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